안녕하세요. 오늘 CAR-T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입니다. 제 CAR-T 치료, 사실 그 풀 네임은 Chimeric Antigen Receptor Modified T-cell 해서 이제 CAR 앞자를 따서 이제 CAR-T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많은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환우분들의 관심사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치료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떤 암종에서 성적을 냈는지,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혈액암에서의 CAR-T 치료에 대한 효과는 무려 나온 지가 2013년 이니까 8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칼준 그룹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소아 어린이를 한 명 치료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보시면은 7살 여자 환자이고 그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보면 항암을 하고 재발을 하고 또 항암을 했더니 완전 관해가 왔는데 4개월 만에 재발을 하고 다시 항암을 했더니 이번에는 내성으로 관해가 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이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자네요. 이 환자한테 이제 CTL019라는 이름이 붙은 CAR-T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특별한 전처치 없이 이 세포를 주었더니 암세포가 급격히 한 2주가 지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부작용이 심해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어떤 부작용이 심했느냐? 호흡 부전이 오고, 그 다음에 쇼크가 오고, 그래서 마치 무슨 폐혈증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심한 발열 반응을 포함한 그 부작용이 있어서 중환자실을 갔는데 이제 아마도 CAR-T 관련된 부작용일 거라고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럴 때 좀 쓸 수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반응이 없고 토실리주맙이라는 약을 썼더니 다행히 호전이 돼서 환자는 이제 중환자실을 잘 졸업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겪은 독특한 부작용, 지금처럼 쇼크가 온다든지 아니면 호흡 부전이 온다든지 심한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비드 19에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오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바이러스보다도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심한 면역 반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CAR-T 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가 분열을 해요. 갑자기 몸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만나면 활성화가 되면서 세포가 확 늘어나고 활성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세포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내뿜고 그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몸 안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부작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CAR-T 세포와 같은 T세포 기반의 효율적인 치료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CR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앞자를 따서 CRS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처음이었던 거죠. 다행히 이 환자는 이제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CRS를 잘 이겨내고 9개월까지 괜찮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2013년도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CAR-T 세포들이 몸에 계속 남아서 암세포로부터 이 환자를 지켜주고 있더라라는 그런 리포트와 함께입니다. 이 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괜찮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스타가 된 꼬마고요. 이렇게 CAR-T 세포로 치료를 받은 꼬마가 이때 이제 2014년에 이제
1년째 캔서 프리다 그랬는데 최근까지 캔서 프리여서 최근에 이제 6년 이상의 캔서 프리인 상태입니다. 그때 임상시험을 진행해 주셨던 이제 그 스테판 그룹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극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CAR-T 세포가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몸에 면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이 생겼다. 맞는 말입니다. 그 면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긴 거고, 우리 몸에는 사실은 하루에 몇 개씩은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하루에도 몇 개씩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 T세포가 매우 중요하고 또 뭐 NK세포도 중요하고 뭐 이런 마크로파지도 중요하고 합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암세포가 너무 똑똑한 암세포가 생겨서 이런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기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이 생기는 거고요. 이걸 이제 이뮨 이스케이프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세포는 T세포예요. 이 T세포가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랑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정상과 다른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이거 몸에 없어야 되는 세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세포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때 작동을 하는 T세포에서 이거 정상세포가 아니고 암세포네라는 걸 인지하게 하는 리셉터가 있거든요. 그 리셉터가 T셀 리셉터라는 거고요. T세포에 있는 이런 T셀 리셉터가 그러니까 여러 세포들을 만나면서 암세포인지 아닌지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T셀 리셉터로 TCR로 암세포를 자꾸 접촉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 T셀 리셉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T세포가 암을 못 잡아먹나 보다. 그러면 암세포를 만나면 즉각 인지해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우리 T셀 리셉터를 한번 개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에 이를테면 이분들이 만든 거는 CD19, CD19라는 암세포 항원을 인지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T셀 리셉터를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T세포를 바꿔서 CD19을 인지하면 바로 T세포가 활성화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T셀 리셉터를 바꿨어요. 이런 기법이 가능해진 것은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기법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T셀 리셉터를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로 치환시키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 좀 다시 방금 얘기한 걸 되짚어 보면 암세포가 있을 때 원래는 T셀 리셉터를 통해서 암세포 특이적인 항원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 T셀 리셉터를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는 CAR로 바꾸면 암세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항원을 굉장히 잘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이 항원을 만나는 순간 T세포는 바로 활성화가 돼서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T세포의 T셀 리셉터를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로 치환하는 이 엔지니어링 기술이 CAR-T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본인의 T세포를 일단 뽑죠. T세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회사로 보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 T세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변형을 시키겠죠.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카 유전자가 T세포에 삽입되고 T셀 리셉터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키우죠. 카 T세포를 쭉 키워가지고 환자 몸속에 다시 넣어주게 되고요. 그동안 환자는 이제 이 세술은 세부대에 부어야겠죠. 카 T세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좀 씁니다. 항암제를 좀 맞아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게 몸을 골수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이 카 T세포를 몸에 받아들여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례들을 좀 짚어볼게요. 사실은 뭐 CAR-T 치료가 모든 암에서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어떤 암들, 특정한 몇몇 암들에서는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얘기한 대로 어린이들 그리고 아주 젊은 25세 이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그 다음에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악성 림프종의 일종이죠. 비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성공적이다. 이런 걸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다발골수종에서도 꽤 성공적이다.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암에 대해서 지금 CAR-T 세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신장암에 시도를 한 경우예요. 신장암에 있는 뭐 CA9, 카보닉 아네드레이스 9이라는 거를 인지하도록 CAR-T를 만들었더니 웬걸 이게 간담도에도 이 카보닉 아네드레이스 9이 있어서 간담도에 막 CAR-T 세포가 공격을 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고 유방암이나 외암에서 많죠. HER2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었더니 폐가 나빠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행히 혈액암에서는 뭐 CD19이라는 항원은 굉장히 이제 좋은 항원으로 CAR-T 세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다발골수종에서도 BCMA라는 항원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만 뭐 모든 암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 암세포의 표적이 되는 항원을 또 잘못 잡으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CAR-T 임상시험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GMO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 조작 식품. 뭐 사실은 우리 유전자 조작 식품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뭐 기본적인 GMO에 대한 인상은 들으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T세포를 카로 바꾼 다음에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유전자 조작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는 렌티바이러스나 감마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걸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유전자 조작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엉뚱한 유전자가 뭐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일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insertional mutagenesis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뭐 CD19도 사실은 암세포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정상세포에도 CD19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세포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CAR-T를 통해서 일단 암이 낫는 건 좋은데 좀 장기적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뭐 아까 2013년에 첫 리포트가 나왔고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는 이런 CD19 CAR-T의 어떤 장기 부작용은 지금 한 8년 정도는 알고 있는 셈인데 혹시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FDA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식약처도 모니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렌티바이러스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삽입하고 이 바이러스를 T세포에 넣어주면 렌티바이러스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부위가 T세포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100이면 100 이렇게 잘 만들어지진 않겠죠. 뭐 바이러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100% 작동하지도 않을 거고 효율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건 2014년 리포트기는 하지만 현재 뭐 이를테면 노바르티스사에서 칼티를 많이 하니까요. 노바르티스사의 칼티를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확률은 9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칼티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도 내 T세포를 가져가서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칼티를 만들어 올 확률이라는 게 한 90%쯤 된다.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한 조작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유전자 조작 방법이 효율이 이렇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칼티를 이용한 시도는요, 역사는 오래됐어요. 아까 2013년에 성공적인 리포트가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2006년에 이미 이런 시도를 좀 해봤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난소암에 대해서 했던 케이스인데 보니까 칼티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 칼티를 만들어서 했더니 굉장히 안전했고 그 부작용은 없었는데 암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 지나서 그냥 칼티 세포가 다 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근데 이 영역은 굉장히 면역 치료의 획기적인 그 부분과 였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암 환자 혹은 암 환자 가족이실 테니까 최근에 이제 암 뭐 혁신적인 치료 이러면 면역 치료 많이 나올 겁니다. 칼티도 있지만 사실은 면역 항암제 혹은 면역 관문 항암제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T세포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암세포가 이제 T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몇 가지 물질을 내뿜거든요. 뭐 이를테면 PD-1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반면에 T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여기 있는 4-1BB라든지 CD28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연구자들이 칼티는 잘 만들어지는데 몸에 들어가서 자꾸 칼티세포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4-1BB나 CD28이나 이런 유전자를 같이 심어줘서 T세포가 활성화가 훨씬 잘 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체내 증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2세대 카고요. 이 2세대 카가 현재 사용되는 상용화되어 있는 뭐 노바르티스의 킴리아나 예스칼타나 이런 칼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칼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뮬러터리 도메인, T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메인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걸 뭐 변형해서 뭐 2개도 넣어보자, 3개도 넣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이제 3세대, 4세대 CAR-T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상용화되어 있는 3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소개된 건 지금 이제 노바르티스에서 많은 뭐 대외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티사셀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킴리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카이트 파마, 한국엔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길리아드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아직 한국에 대한 뭐 그 상륙 계획은 아직 명확치 않은데 악시셀이라는 거고요. 이게 예스칼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뉴욕 쪽에서 만든 주노 세라피틱스에서 만든 리소셀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최근에 올해 들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뭐 이 세 개의 제품의 차이는 뭐냐? 유전자 조작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T세포 활성하는 유전자를 심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구조가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차이에 따라서 암세포에 대한 효능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어떤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라는 데이터는 없고 셋 다 FDA의
허가를 받은 공인된 CD19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AR-T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2013년에 아까 환아를 대상 필두로 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한 것이 201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뒤처진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실제로 CAR-T가 환우분들한테 상당히 다가와 있는 상황은 좀 늦었어도 매우 반길 일입니다. 킴리아는 일단 현재의 적응증은 25세 미만의 젊은 혹은 어린 B세포 ALL 환자들의 치료로 허가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악성 림프종 중에서 거대 미만성 B세포 림프종으로서 항암 화학요법을 2차 이상 실패한 경우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악성 림프종이라고 모든 환우들한테 이 치료법이 적응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백혈병 환자분 중에서도 25세 이상의 대다수의 이제 성인 ALL 환자들한테는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쉬운 점이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임상시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적응증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치료는 다른 약과는 다르죠. 다른 약들은 어때요? 그냥 쓰겠다고 하면 병원으로 이제 약을 들여와서 바로 주면 되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CAR-T를 하려면 내가 T세포를 뽑아야 되고, 그걸 회사로 보내서 CAR-T로 만들어서 다시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몸으로 주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내가 CAR-T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헌혈 이제 T세포를 뽑으면 현재 한국 기준으로는 거의 6주나 7주가 있어야만 다시 그 CAR-T 세포를 받아서 투약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도 2,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잡하고 가격은 이제 보험이 된다고 하면 좀 가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략 4에서 5억 정도를 1회 투약받는데 소요되는 아주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AR-T가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치료제들은 보통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영국 같은 곳에서는 보험급여가 잘 나지 않는데 영국에서 보험급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제 좀 경제성이 있는 치료제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경제성이 있다. 좀 냉정하게 들리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 완치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 치료가 만약에 완치를 시키는 건 아니고 생존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데 그친다면 4억이나 5억이라는 돈이 국가로서는 좀 너무나 큰 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고 이를 통해서 일부의 환자지만 완치될 확률이 생긴다면 이제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험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영국에서도 보험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AR-T라는 치료는요, 사실은 병원과 회사와 환자가 3자로 함께하는 그런 액티비티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T세포를 뽑는 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걸 회사로 전송하는 것까지 병원의 책임이에요. CAR-T를 잘 만드는 것은 회사가 할 일이고요. 다시 이 CAR-T를 받으면 보관하고 해동해서 환자한테 주는 것은 또 병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환자와 회사가 3자로 열심히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정도 예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킴리아 인프종에 대한 임상시험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상 임상시험이었는데, 얘기한 대로 페레시스를 하고 T세포를 환자 몸에서 채취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좀 받은 다음에 세포를 CAR-T 세포가 도착하면 주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환자 치료를 받았고, 악성 림프종 환자들이었어요. 모두 대부분은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이고, 20%의 환자는 트랜스폼드 폴리큘러 림포마라고 여포성 림프종에서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같이 5등급 트랜스포메이션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전에 많은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식을 받은 환자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근데 완전 관해가 된 이제 확률이 근 3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관해 이런 치료를 많이 받은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된 확률이 높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치료가 상당히 다행히도 거의 모든 환자군에서 잘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에서 특히 안 듣고 그런 게 없이 그래도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렇게 관해를 보였던 좋은 그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은 재발을 잘 안 하더라. 1년을 지켜봐도 한 70%는 재발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악성 림프종이라는 게 이제 1년 이상 재발을 안 하면 그래도 좀 이게 완치된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지켜봤더니 재발하는 환자가 30%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을 겪은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독특하게도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신경계 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가게 되고 하는데 20% 정도는 이런 신경계 독성이 좀 있었어요. 이 CRS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CAR-T를 많이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할 겁니다. 토실리주마브 기반으로 CRS 생기면 치료를 할 거고요. 이 약은 한국에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이런 CRS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CAR-T를 위해서 입원을 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길게는 2주까지 좀 입원을 해서 지켜보고 CRS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퇴원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뭐 킴리아 말고 아까 얘기된 예스카르타에 대한 악성 림프종에 대한 임상시험이고요. 역시 매우 비슷한 구조고 한 100명 정도를 임상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0% 정도가 완전 관해를 얻었고 공이 어떤 서브타입을 갖고 있었던 유사하게 완전 관해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 관해를 얻었던 환자들은 역시 좀 오랫동안 추적을 해보아도 한 70%는 재발을 하지 않더라 라는 데이터를 얻어서 만약에 CAR-T 치료를 하고 완전 관해를 얻는 30-40%에 해당한다면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또 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CAR-T 세포 치료 두 가지가 지금 허가를 받았고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리소셀이라는 그 주노의 치료가 하나 더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악성 림프종 중에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은 굉장히 데이터 좋았죠. 지금처럼 아주 성공적인 데이터였는데 반면에 이것은 이제 성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비세포 AL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CAR-T 데이터예요.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굉장히 CAR-T로 안치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20%도 안 되는 환자들이 살아있고 안타깝게도 80%가 넘는 환자분들은 CAR-T 치료를 해도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ALL이 여전히 좀 큰 이슈고요. 상대적으로 소아나 뭐 젊은 25세 미만의 환자들은 CAR-T 세포의 반응이 좋아서 완치가 잘 되는데 성인은 좀 그렇지 않아서 여전히 숙제입니다. 다발골수종 데이터를 또 볼게요. 아마 이 뭐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는 다발골수종 환우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발골수종에서도 CAR-T는 상당히 성공적인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건 2019년에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낸 데이터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데이터랑 좀 달라요. 뭐냐면 관해는 굉장히 잘 오는데 사실 재발은 근데 꽤 많이 일어납니다. 다발골수종은 CAR-T를 했을 때 관해율은 높은데 여전히 재발률이 좀 높은 것은 아까 보신 악성 림프종과는 달리 좀 숙제이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CAR-T 세포 치료가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다발골수종에서 허가를 받은 아베크마라는 다발골수종 CAR-T 프로덕의 데이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응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료받은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2% 정도는 반응이 오고 특히나 스트링전트 CR 굉장히 좋은 완전 관해를 나타내는 환자도 30%쯤 되었는데 보시면은 완전 관해를 나타냈던 환자도 1년이 지나면 재발 확률은 40%쯤 돼서 아까 악성 림프종에 비해서는 좀 그보다는 모자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사실은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그런 표준 치료를 거의 다 실패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반응 확률 그리고 완치율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환자들에서는 재발을 1년 이상 미루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FDA로는 허가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1, 2년 내로 아마 사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T세포, 이건 뭐 좀 재미삼아 보여드린 데이터고요. T세포 말고 NK세포도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NK세포도 이제 NK 리셉터를 치환해서 칼맥 안티젠 리셉터로 바꿔서 NK세포가 그럼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자. 뭐 이런 시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임상시험 데이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CAR-T보다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암종의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제 혈액암에서만 CAR-T는 허가를 받고 뭐 FDA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치료법인데 굉장히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CAR-T 세포 치료가 임상시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뭐 고형암종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병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CAR-T와 같은 치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세포 치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포 치료는 이 세포의 채취 같은 거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조작하는 거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병원으로 받아서 환자가 투여학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 세포 관리를 잘 하라. 이런 미션을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병원한테 이걸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도 이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CAR-T 세포가 원활하게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회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준비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각 병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킴리아가 됐건 아니면 다발골수종에 대한 CAR-T가 됐건 몇몇 치료법이 가능해졌을 때 병원 준비 상황에 따라서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투약이 가능한 병원이 있고 아마 좀 어려운 병원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년에 걸쳐서 큰 대형 병원들은
이런 이제 조건을 다 만족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규제적인 측면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병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보시면 되겠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CAR-T를 이제 투약하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CAR-T가 가능한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국내 병원들은 상황이 아직은 미진한데 내년에는 이제 뭐 그 소수의 병원들에서는 최소한 투약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빠르면 뭐 아마 연말부터 몇몇 병원들에서는 액티브하게 투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고요. 뭐 시설도 잘 갖추고 전담 인력도 하고 장비도 적절한 장비를 쓰고 품질 관리도 하라. 이런 이제 식약처의 가이드를 받아서 병원은 사실은 요즘 좀 힘듭니다. 이걸 이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주로는 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던 데서 이제 CAR-T를 준비하고 있죠. 조혈모세포 이식할 때 했던 절차랑 유사하니까. 근데 이제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처리나 아니면 후처리 같은 것을 조금 더 기준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이제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CAR-T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의 회사에서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이 되면 임상시험 진행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CAR-T 세포를 직접 만들거나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하려는 회사는 또 그런 제조를 하기 위한 허가를 따로 받고 열심히 잘 만들어 봐라 라는 이런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야 뭐 지금 김리아, 예스카르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꼭 암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치료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건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GMP라는 클리니컬 GMP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T세포나 사람 환자의 세포를 조작해서 치료제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한 기관들은 이 GMP라는 기준을 갖추고 허가에 맞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조작을 하는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이제 이런 환자에게 투약되는 것은 그 제조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GMP를 갖춰서 적절하게 CAR-T를 생산하는 것이고 병원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또 인체세포 절여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CAR-T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환자께 도착을 해요. 환자의 세포가 도착을 하면 환자 세포를 T세포를 일단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펙션 이제 바이러스를 트랜스펙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트랜스펙션이 제대로 된 세포만 모아서 집어넣고 그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겠죠. 약 같은 개념이니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걸 약처럼 바이알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하면 병원으로 와서 투약을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처음입니다. 세포치료 CAR-T 세포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식약처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CAR-T 세포를 투약받는 데 한 3주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는 한 6, 7주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그 품질 검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뭐 그 좋은 일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품질 회사에 따라서 이 회사는 잘 만드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좀 품질 검사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수 품질 검사만 하고 익스텐시브한 검사는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텐데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CAR-T를 만들어서 치료받을 때까지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와 뭐 병원이 모두 경험이 늘어나면서 아마 이 품질 검사에 대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서 개선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장기 추적 관찰이 이슈입니다. CAR-T 세포를 투약받으면서 완치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따라서 완치되는 분들이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스케줄로 조사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조사예요.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분들이 CAR-T 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로 장기적으로 잘 사시는지를 보자 뭐 이런 조사를 한다는 뜻이니까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종류의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원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환자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걸 사실은 다 병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하나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이 열렸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고민으로 새로운 숙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CAR-T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려고 해봤는데요.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현재의 적응증은 뭐 림프종, 그다음에 급성 백혈병 중에 젊은 친구들의 백혈병, 다발골수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많은 데이터와 뭐 임상시험의 결과로 이런 좋은 치료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제가 질의응답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발골수종 환자분이 보내셨어요.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고 있는데 눈에 전이 돼서 수술했고 MRI를 보니까 중추신경계에 전이가 나왔다. CAR-T를 할 수 있을까? 네, 사실은 뭐 어디에 전이가 있는 것은 CAR-T 치료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이분은 중추신경계 전이라서 좀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킴리아 데이터를 좀 중간에 악성 림프종에 대한 걸 보여드릴 때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는 중추신경계 전이가 있던 환자들은 다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CAR-T 치료를 했을 때 신경 독성의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허가상 적응증 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어딘가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는 다발골수종에서 CAR-T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뭐 중추신경계 전이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게 이제 임상시험으로서의 대상과 또 허가가 되었을 때의 대상은 좀 다를 겁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뭐 혈액검사 결과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고 뭐 이런 환자들만 CAR-T 임상시험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허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적응증으로 다발골수종은 지금 이제 허가가 한국에서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허가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호지킨 림프종 말기 환우한테 CAR-T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뭐 말기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이렇게 선호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말기는 정말 뭔가를 하기에 어렵고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상태를 저희가 일컫습니다. 뭐 몇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될 겁니다.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이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여포성 림프종 중에 하이그레이드 트랜스포메이션한 케이스는 지금 이제 CAR-T 치료 킴리아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전에 많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환자의 체력이 뒷받침되고 페레시스를 할 수 있고 얘기한 것처럼 한 6, 7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뭐 치료를 할 수 있겠고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CAR-T 치료 효과가 없으면 이후에 다른 약 쓰지도 못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CAR-T가 뭐 최후의 보루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CAR-T는 우리가 불응성 림프종 혹은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혹은 불응성 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뉴 옵션이다. 이런 것이고 사실 리포트들을 보면 해외 다른 임상 연구들을 보면 지금 신약이 뭐 CAR-T 치료 말고도 많은 항체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CAR-T에 실패했지만 새로운 항체 치료의 임상 시험을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도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CAR-T가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나 CAR-T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쓰지도 못한다 이런 건 꼭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CAR-T 치료 불응 이후 치료는 뭐 현재로서는 그래도 임상 시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꽤 긴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CAR-T에 대한 강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